요즘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로장려금 나왔다던데요? 작년엔 받았는데 올해는 왜 줄었죠? 맞벌이인데 친구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설명을 들어보면 이야기는 늘 비슷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요. 재산이 많으면 줄어들어요.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갈리는지, 얼마까지 되면 되고 안 되는지, 이걸 정확히 알려주는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로장려금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형편이 어려워 보인다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사정이 딱해 보여서 주는 돈도 아닙니다. 연소득 구조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연소득 구조는 가구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경우, 부부인데 한 명만 버는 경우, 부부가 함께 버는 경우, 이 세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나눠서 보겠습니다. 1. 혼자 사는 경우. 먼저 혼자 사는 경우입니다. 단독 가구라고 부르는 구조죠.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 계산 구조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이 금액을 넘는 순간 근로장려금은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안에서는 이런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소득이 너무 낮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늘어나는 동안에는 근로장려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을 지나면 소득이 더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은 다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즉, 단독 가구는 너무 적어도 크지 않고 일정 수준까지는 늘고 그 이후에는 줄어드는 구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버는데 왜 적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소득이 아직 아주 낮은 구간이거나 이미 감액 구간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부부인데 한 명만 버는 경우.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구조 호벌이 가구입니다. 부부이지만 한 명만 소득이 있거나 다른 한 명의 소득이 아주 적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핵심 기준은 이것입니다.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이 기준을 넘는 순간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안에서는 단독 가구와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소득이 아주 낮을 때는 지급액이 크지 않고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늘어나는 동안에는 지급액도 함께 커집니다. 중간 소득 구간을 지나면 소득이 늘수록 다시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벌이보다 호벌이가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점입니다. 이건 제도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소득 총합 기준으로 보면 호벌이가 유리한 구간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인데 한 명만 벌 때가 근로장려금 제일 잘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3. 부부가 둘 다 버는 경우. 이제 가장 헷갈리는 구조 맞벌이 가구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각자 얼마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두 사람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핵심 기준은 이것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이 기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지급액 자체는 가장 크지만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감액 구간에 비교적 빨리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소득이 낮을 때는 지급액이 크지 않고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늘어나는 동안에는 늘다가 이후에는 다른 가구 유형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구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맞벌이인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이건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소득 합계가 빨리 커지는 구조 때문입니다. 4. 재산 기준.
요즘 근로장려금 계산하다 보면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니, 소득은 작년이랑 비슷한데 왜 올해는 금액이 반으로 줄었지? 이럴 때 대부분은 재산 기준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이 두 가지를 함께 따져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빚은 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세대출이 있든 주택담보대출이 있든 재산은 그대로 계산됩니다. 즉,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대출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면 실제로 계산이 전혀 다르게 나와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026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구간이 나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전액 지급, 1억 7천만 원 이상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절반 지급, 그리고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근로장려금의 공식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들어볼게요. 혼자 사는 A씨가 있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계산상 받을 금액이 150만 원이었는데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이 2억 원입니다. 이럴 경우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절반인 7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B씨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소득은 똑같은데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전액 지급 구간에 해당돼서 150만 원 전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C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방에 단독주택이 있고 예금까지 합치니까 재산이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건 2억 4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아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득이 같더라도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0원에서 100%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조금 올랐거나 차를 새로 바꿨거나 예금이 잠깐 늘었을 뿐인데도 갑자기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으면 받는 제도가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보는 제도예요. 그래서 올해 계산 결과가 달라졌다면 소득보다 먼저 재산 합계액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왜 줄었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번에는 재산 기준표를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5.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나왔죠? 하지만 반기 신청은 총액을 줄인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계산할 금액을 미리 나눠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음에 정산을 통해 추가로 받거나 이미 받은 금액이 조정됩니다. 이걸 모르고 보면 왜 이렇게 적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맞벌이가 무조건 손해인가요? 헛벌이가 무조건 유리한 건가요? 아닙니다. 가구 유형보다 중요한 건 소득이 어느 구조에 걸려 있느냐입니다. 같은 맞벌이라도 소득이 낮은 구간에 있으면 유리할 수 있고 같은 헛벌이라도 이미 감액 구간이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는 받을까 말까보다 내 소득이 지금 어느 구간에 있나?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운이나 감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자기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왜 줄었는지, 왜 늘었는지, 왜 친구와 다른지 이제는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왜 이럴까? 가 아니라 아, 이 구조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